안녕하십니까. 기초인문 15번째 계약 강론 보고 있고요. 마지막 형태 임대차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무슨 계약 하게 되면 뜻을 먼저 정확하게 좀 숙지하시자 그랬죠. 자, 임대차 계약이 뭐죠? 우리 임대차 계약이 뭔지 알죠? 돈 주고 물건 빌려 쓰는 게 임대차잖아요. 그죠? 뭐 공원 가서 자전거를 빌려 탄다. 뭐 1시간에 10,000원 주고 제주도 가서 렌터카를 렌트비를 주고 빌려 쓴다. 아파트나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것들을 월세나 이런 걸 주고 빌려 쓴다. 이런 게 다 뭐다?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 임대차인데, 자, 머릿속으로 이해는, 렌트비를 주고, 월세 이런 걸 주고, 돈을 주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게 임대차인데, 민법상 임대차는 뭐냐 도대체?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을 하는 양당사자가 있다 그랬죠. 이 양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랬죠. 그 임대차죠. 그래서 우리 민법 618조에서 이렇게 놨어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자, 이 일방이 바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 상대방이 임차인이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 이걸 약속. 자, 요거 목적물 제주도 렌터카 생각하면 됩니다. 제주도 렌터카 회사가 제주도에 놀러 온 사람한테 미리 제주도에 오면 렌터카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상대방은 사용료를 지급하죠. 자, 물건의 사용 대가를 차임이라고 합니다.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죠. 이게 임대차죠. 돈 주고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되, 법적인 개념은 이렇게: 일방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 뭐 예를 들어 렌트비죠. 렌트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약속만으로 성립합니다. 낙성이죠. 둘 다 채무가 생깁니다. 쌍무죠. 주거니 받거니 하죠. 유상이죠.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고, 즉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분류식이죠. 그 다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죠. 예컨대 렌터카를 48시간을 빌린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 수익을 약속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차임을 지급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임대인의 채무, 렌터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기간과 임차인의 차임 지급도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기준으로 하죠. 이렇게 채무 이행이, 물건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와 사용료를 지급할 채무가 일정한 기간 단위로 이행이 되는 경우를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은 1회 이행으로 끝난다 그랬죠. 이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본다 그랬고요.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계속적 계약이 됩니다.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속적 계약 이렇게 부를 것이고요.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죠. 목적물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 이게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되죠. 자, 여기서 먼저 임대차 계약의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상 요 대차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차. 자, 대라는 것은 물건을 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물건을 빌려준다. 차는 빌린다라는 뜻이에요. 빌려주고 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대차가 우리 민법에 3개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소비대차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고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중에 임대차만 우리 시험범위에 있습니다. 그거 간단히 개념을 잡아볼게요. 대차라는 건 금전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 쓰는 걸 말하는데, 빌리는 사람을 차주,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고 합니다. 그중에 소비대차는 말 그대로 소비물을 빌려주는 거예요. 소비물.
한번 쓰면 없어지는 걸 빌려주는 거예요. 돈 같은 게 전형적이죠.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그런 그 1억을 사용하고 같은 액수로 반환하는 거지. 빌린 그 돈 자체를 가만히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비대차 계약이 바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돈 빌리는 게 포함이 됩니다. 이런 소비대차 계약은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할 수도 있죠. 이자를 안 주면 무상이 될 것이고요. 무이자 소비대차라고 부르겠죠. 이자를 지급하면 유상이 되겠죠. 이자부 소비대차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대차 중에서 소비대차는 그 목적물이 쓰면 없어지는 물건이에요. 따라서 차주는 그 빌린 물건을 소비하고 나중에 동종류 물건으로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나 사용대차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대차하고 임대차는 둘 다 공통적으로 비소비물입니다. 소비물은 소비대차가 따로 있고요.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비소비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대차나 임대차는요. 빌린 물건 자체를 사용하고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해야 돼요. 그게 사용대차와 임대차입니다. 여기서 무상으로 빌렸으면 사용대차고요. 차임을 지급하면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대차하고 임대차는요. 차임을 주냐 안 주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임대차만 우리 시험범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차 세 가지를 구별하시고 그 중에 임대차가 우리 시험범위 있다. 자, 임대차 계약의 성질은 낙성이었죠. 분료식이고요. 유상이고요. 쌍무계약이며 임대차 계약을 하면요. 임차인한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이거 제가 처음 말씀드렸어요. 채권입니다. 채권.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물건의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가 생겨요. 제주도 공항에 내린 다음에 렌터카 회사에게 전화하죠. 제가 물건 빌렸는데요. 렌터카 갖다 주세요. 당신과 계약을 통한 렌터카를 내가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게 임차권이에요. 그리고 임차권은 특징이 뭐였었죠? 채권은 특징이 뭐였었죠?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A 렌터카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임차인은 A 렌터카 회사에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을 하지도 않은 B 렌터카 회사에 연락을 해서 렌터카 내놓으라고 해봐야 B 렌터카 회사는 콧방귀만 낄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생깁니다. 이렇게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보통 채권 계약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되죠. 법에서 뭐라 그랬어요? 차임을 지급하라 말이지. 아까 618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은 뭘 지급할 것을 약정? 차임. 그러니까 차임 지급은 임대차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히 민법상 임대차에는요.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차임 지급을 요소로 합니다.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그러면 그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됩니다. 물론 이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습니다. 갑의 물건을 빌리면서 임차인이 차임을 노동력으로 갑의 건물을 한 달간 빌려 그리고 월세를 건물 관리하는 노동력으로 대체하기로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요. 또 목적물도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타인 물건에 관한 매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타인 물건에 관한 임대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전대차라는 게 나와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 을이 다시 물건을 병에게 재임대.
요 재임대를 전대라고 합니다. 그럼 요 경우에 전대차도 임대차의 일종인데 임대인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을병 사이로 보게 되면 이제 전대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소유 물건을 임대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목적물은 반드시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임대차 계약의 뜻이 되고 임대차 계약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목적물은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초과정에서 미리 꽉 완전하게 머릿속에 뼈대를 잡아야 될 게 이 임차권이라는 놈의 성질입니다. 다시 한번 임차권은 뭐에 불과하다? 채권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소유 땅을 을이 임대차를 해요. 임대차. 자, 이 토지 임대차한 상태에서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어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남의 땅 빌려가지고. 지상권이란 게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지상권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토지 소유주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민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규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지상권의 설정을 잘 안 해주고요. 임대차 계약을 주로 하는 게 보통입니다. 자, 을이 갑소유 땅을 임대차를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자, 요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다. 그래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토지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의 특징이 뭐였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을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건물을 철거하라. 토지를 반환하라. 이렇게 주장이 가능해요. 토지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그런데 을은 이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갑에 대해서 토지 임차권이라는 채권만 가고 있어요. 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병에게는 주장을 못해요. 왜?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니까. 을이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소유 땅을 임대차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려면 을은 꼼짝없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임차권은 이런 취약점이 있어요. 물권과는 달리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부동산의 임차권에 대항력이라는 걸 좀 부여하자라는 논의가 있어요. 자, 이때 대항력이란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대항력은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항력이란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물권은 절대성이 있어서 제3자에게도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원칙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토지 임차인이 기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땅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서 땅을 돌려달라 그러면 꼼짝없이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주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택 임대차를 한 상태에서 주택이 팔렸을 때
새로운 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운 소유자가 집을 비워달라 그러면 비워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같은 특별법에서는 부동산 임차권, 예컨대 토지 임차권이라든가 주거용 건물의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임차권만은 별도로 특별한 규정을 둬서 대항력을 부여해 주자.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 부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게 민법에 두 종류가 있어요. 부동산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놨고요. 또 하나가 요거. 을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은 다음 그 건물을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건물 등기부를 만들어서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3력의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에서 을이 갑수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지요. 그리고 이 건물을 소유권 등기를 해요. 자, 소유권 등기를 한다는 건 등기부를 만들어서 창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건물 등기부를 떼어보면 소유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갑이 땅을 병한테 팔았을 때 이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가지 대항력이 인정되는 규정이 있고요. 나중에 기본과정 가서 자세히 다시 볼 겁니다. 또 하나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그러니까 주택을 인도받고 즉 갑으로부터 열세를 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인도와 주민등록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주택 양수인에게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더라. 즉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민법과 특별법에서 임차권 중에서 부동산 임차권만은 특별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부여함으로써 즉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함으로써 특히 목적물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 기본적인 뼈대만 생각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대항력이 생기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볼 거니까 임차권은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구나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설명해 드린 게 정리 나와 있게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의 성립.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성립해요? 당사자 사이에 목적 의사표시 존재하고 양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되죠. 자, 그 의사표시는 뭐가 일치해야 돼요? 목적물의 사용 수익과 차임지급의 의사가 일치하면 되죠. 이때 목적물은 뭐여야 된다? 비소비물이어야 된다. 비소비물이면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죠. 또 임대차는 물건 일부에 대해서 성립하죠. 5층짜리 건물의 1층만 임대차. 또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도 되죠. 이런 것들이 목적이고요. 또 차임 꼭 지급해야 되죠. 차임 지급은 임대차 요소가 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임대차는 항상 유상입니다. 그 다음 존속기간이 나왔네요. 오랜만이죠. 자, 우리 존속기간 어디서 했었죠?
지상권에서 했었죠. 자, 민법상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나 계약 관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가? 계약 기간 또는 권리 존속 기간. 계약의 존속 기간이라고도 하거든요. 계약 기간이라고 보통 부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권리 존속 기간이 될 것이고요. 임대차 같은 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되겠죠. 이런 존속 기간이 두 종류가 있었죠. 최장 존속 기간과 최단 존속 기간이 있었습니다. 최장, 몇 년보다 연장하지 못한다. 우리 전세권에서 봤죠.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이게 최장. 최단,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30년보다 단축하는 기간을 정했다면 그만큼 연장한다. 이게 최단이죠. 이렇게 민법상 존속기한은 두 종류가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에는 최장 기간도 최단 기간도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알아서 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만약에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이때 635조라는 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63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가 누구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죠. 언제든지 아무 때나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죠.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 알아서 정하면 되는데 최단기간의 규정도 없고 최장기간의 규정도 없으니까 기간을 알아서 정해라.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안 정했니? 그러면 이걸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하게 되고요. 각 당사자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무 때나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635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고요. 그 기간이 6개월짜리가 있고요. 한 달짜리가 있고요. 5일짜리가 있습니다. 5일은 동산임대차예요. 동산임대차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든 임차인이 통고하든 5일이 지나야 돼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달이 지나야 되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한 달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이 635조 민법상 임대차의 해지 통고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존속기간과 관련된 거예요.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 두 번째, 기간을 약정했어요. 기간이 만료가 다가옵니다. 그럼 재계약의 문제가 나오죠. 이게 뭐였죠? 갱신이죠. 민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합의로 갱신하는 약정갱신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을 간주하는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과 그 다음 기억나시는가?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여기에 뭐가 있었죠?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죠. 지상권에서 본 적 있죠.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건물 사라 청구할 수 있고 이건 거절 못한다 그랬죠. 그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였었죠. 이렇게 민법은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더란 말이죠. 민법상 임대차에는. 그래서 임대차의 갱신, 자 약정갱신 당연히 있습니다. 약정갱신은 합의로 갱신하는 거죠. 어느 정도 횟수, 제한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 묵시의 갱신이 있어요. 법정 갱신이라고요.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48시간을 빌렸어요. 자, 48시간이 만료가 됐어요. 임대차 기간 만료. 그러면 당연히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렌터카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반납해야죠. 기름 만땅 채워서. 그런데 얘가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합니다. 반납을 하지 않고. 그럼 렌터카 회사에서는 연락이 오겠죠. 아니, 시간 지났습니다. 반납을 하든 연장을 하든 하셔야죠. 근데 렌터카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요런 경우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된다라고 합니다. 자, 법정갱신 요건을 보세요. 임대차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어요. 근데 임차인이 물건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무 말을 하질 않아요. 이럴 때 이전의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걸로 봐요. 다시 임대차한 걸로 봐요. 그런데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민법상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을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되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635조가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요거를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에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다른 조건은 전임대차와 다 똑같은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643조가 있습니다. 자, 643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거나 식목, 나무를 심거나 체험, 소금을 채취하거나 목축, 소, 말, 양, 돼지를 기르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남의 땅을 빌렸을 때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건물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기타 지상시설 뭐가 있을까요? 소금 창고, 축사 같은 것들. 이런 지상물이 현존한데 283조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3조 우리 지상권에서 왔어요.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게 283조였어요. 즉 갑수요 땅을 임대차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토지 임차인을 기간이 만료가 됐고 각과 사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고, 그죠?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건물이 남아있을 때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도 해놨습니다. 특히 건물 사라. 이거는 거절을 못하도록. 그래서 283조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갱신 방법이 세 가지. 약정갱신, 합의로 갱신하는 거, 법정갱신, 묵시갱신. 그리고 토지임대차의 경우에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의 뜻, 성질,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 부여, 존속계약 및 갱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도 이해지만 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구나라고 명확하게 숙지하는 게 급사무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나오죠.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뭐예요?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가 있겠지. 그 중에 임대인의 권리,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차임 지급 청구권이에요. 차임 내놔. 의무가 뭐예요? 임차인으로 하여 목적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죠. 제주도 렌터카 회사라면 제주도 여행 온 사람에게 계약 내용대로 렌터카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렌터카를 넘겨줘야 되고 인도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임대인의 기본적인 의무가 되는 거예요. 제주도 공항에 렌터카 빌린 사람한테 열쇠 줘야 되고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고 왜?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임대인의 의무가 되는 거죠. 그중에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 과정 가서 볼게요. 기본 조문만 확인합니다. 임대인은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를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고장나면 고쳐줄 의무, 즉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누가? 임대인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가장 기본이 임차권이죠. 임차권이 뭐였어요? 임대인에게 물건을 사용 수익할 것을 요구하는 채권이라 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적물 신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민법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임차권을 등기하면 되는 거고요. 등기부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 소유 목적으로 갑소유 땅을 빌린 을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 건물을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 아니고 그때부터. 어쨌든 저 두 가지 방법으로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더라 정도. 정확하게 숙지는 못해도 정확하게 이 조문을 숙지하지 못해도 기본적인 뼈대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더라. 따라서 목적물 실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만은 따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민법이 두 개의 조문을 갖고 있더라. 그 정도. 자,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 나중에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 과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라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권리들이 있더라. 딱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건 어떤 건지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가 있죠. 가장 기본 의무는 차임지급 의무죠. 자, 이 차임지급 의무가 하나를 딱 기억합니다.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자, 2기. 2회분을 말합니다. 2회분. 차임은요, 매일 지구로 약속할 수도 있고요. 주마다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열흘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보름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한 달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분기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연별로도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차임 지급의 텀. 이거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라는 말은 매일 주기로 했을 때는 이틀분을 말하는 거고요. 매주 주기로 했으면 2주분을 말하는 거고요. 매달 주기로 했으면 2달분을 말하는 거고요. 매년 주기로 했으면 2년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임 연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겨요. 이때 2기는요. 2기는 연속 2기여도 되고요. 통산 2기여도 됩니다. 연속 2기여도 되고 통산 2기여도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2기 이상 연체 상태여야 돼요.
자, 만약에 임차인이 2기를 연체했어요. 그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지 안 한 상태에서 1기를 지급을 했어요. 그럼 해지 못하는 거죠. 이미 2기 연체에서 줄어들었으니까. 즉 현재 2기 이상 연체 상태여야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 그 구체적인 이해는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량하는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평균적인 일반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선량한이에요. 평균적 일반인, 이게 선량한입니다.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라고 남의 물건이니까 조심조심 다뤄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남의 물건을 사용시켰으니까 함부로 아무데나 방치하면 안 되죠. 보관 의무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임차인의 의무 중에 가장 기본이 차임 지급 의무고 남의 물건을 사용시키니까 조심조심 다루고 잘 보관해야 될 이런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의무가 또 있는데요. 그런 건 나중에 보시고 나중에 물건 반환해야 되죠. 당연히. 원상에 복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임차인의 의무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뜻과 성질과 부동산 임차권 대항력 부여, 존속기한 및 갱신, 이건 조문이니까 기본적인 거 확인하시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라고 임대인 권리 의무, 그중에 임대인의 의무 중에 수선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 중에서 권리, 임차권,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에 인정되는 권리,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걸 기본 과정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기본 뼈대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을 잡아주실 게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라는 개념입니다.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건물을 임대차한 상태에서 기간을 예를 들어 한번 3년 정했다. 근데 중간에 을이 이 건물을 나가야 되는 사정이 생겼어요. 그럼 갑에게 죄송하지만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가도 될까요? 갑이 그러세요. 그러면 합의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이 NO! 그럼 얘는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죠? 자, 이럴 때 을이 병에게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임차권 양도가 돼요. 자,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요. 우리 종전 계약서에, 종전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요 임차인이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임차권 양도예요. 다시 말해서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갑병의 계약 관계로 바뀌어요. 여기 임차권 양도라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전대차는 갑을 간의 임대차는 그대로 있고, 자, 이 계약서는 그대로 있고 을과 병 사이의 재임대 계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재임대 계약. 이게 전대차 계약이에요. 전대차 계약이 있게 되면요. 갑을 간의 계약과 을병 간의 계약이 병존하게 됩니다. 이런 걸 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정리합니다.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팔아먹음으로써 임차인의 지위를 넘기는 거예요. 반면에 전대차는 갑을 간의 계약 관계는 그대로 있고 을이 갑의 물건을 재임대하는 게 전대차가 됩니다. 단 계약 당사자는 을하고 병이에요. 얘네 둘이 계약 당사자예요. 따라서
중간에 을이 나가겠다고 했고 갑이 그러세요 한 다음에 새로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갔다. 이럴 때는 갑하고 새로 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뿐입니다. 이런 건 임차권 양도도 전대도 아니에요. 임차권 양도 전대는 당사자가 임차인과 양수인 또는 전차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즉 갑이 개입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갑은 누구에게 물건을 빌려줬어요? 을에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모르는 병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을병이라고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엉뚱한 병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갑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물건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다시 한번 임차권 특징 때문에 그래요. 채권이잖아요.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얘가 주장하게 된단 말이죠.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해서 을로부터 채권을 행사당하는데 얘한테 넘기면 전혀 모르는 병한테 채권을 행사당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로 전대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로 전대해버렸다. 분명히 1항에서 갑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지도 못하고 물건을 재임대하지도 못해. 그런데 을이 이걸 위반해. 즉 갑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했어.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다시 한번요. 갑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만약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을 때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요거는 강행규정이 될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라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을 했을 때, 즉 임대인의 동의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을 때 그 계약은 무효다가 아니고요. 임대는 계약을 여기서 계약은요. 요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임차권 양도나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즉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지 못하는데 위반했어. 그래도 유효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니까. 임의 규정이 됩니다. 임의 규정.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임의 규정. 자, 정리합니다. 임차권 양도. 임차인 지위가 바뀌어. 갑을 간의 임대차가 갑병의 임대차로 바뀌어. 전대. 갑을 간의 임대차는 그대로 있고 을병 간의 재임대 계약을 하게 돼. 즉 계약관계가 두 개가 병존하는 거예요. 임차권은 갑을 간의 계약은 끝이 나고 갑병 간의 계약으로 바뀌는 거지만 전대차는 갑을 간의 계약 그대로 있고 을병 간의 계약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을하고 병이기 때문에 갑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을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했다. 이때 그 임차권 양도 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이 무효다라고 해놓지는 않고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되 임대인은 갑은
을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다. 여기까지. 이게 임차권 양도 전대의 개념이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딱 기억을 하시고, 위반을 하게 되면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갑에게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기도록 해놨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권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딱 여기까지 임차권 양도 전대차의 개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보증금은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가면 나와요. 그런데 다행히 이것도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당분간 나오기 좀 어렵고요.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딱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보통 있죠. 이 보증금을 왜 줄까요? 보증금.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기준. 어떤 손해배상?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 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시켰다.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연체 차임 및 연체이자 내놔라. 뭐 이렇게. 네가 물건을 훼손시켰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이거를 충당할 목적으로 받아두는 게 보증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민법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보증금과 관련된 것들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이 규정이 있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나옵니다. 민법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보증금은요,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은 걸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특히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 보증금 못 돌려받고 길거리 나가는 경우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조금 의미가 있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런 게 보증금이다. 왜 주냐?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해서 준다. 딱 그 정도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법 강론에 나와 있는 3개의 계약이 어떤 형태의 계약인지 정도를 머릿속으로 기초과정에서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사특별법 남았어요.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민사특별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런 법이 왜 필요할까?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굳이 특별법을 왜 만들었을까? 제정 목적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그 정도만 뼈대를 잡을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이것도 어려워요. 권리가 아니고 관리입니다. 어쨌든 민사특별법 5개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이고 왜 만들어져 있으며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